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산업혁명의 제도적 기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적 소유제도 확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에 집약적 도장농법이 발전하여 자기노동에 기반한 직접 생산자의 소유가 형성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국가의 토지 소유에 기반한 수치체계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의 토지 소유는 중증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의 토지 소유에 기반한 수치체계는 국가의 자의적인 수탈을 동반함으로써 사적 토지 소유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증적 소유 형태의 해체는 근대 민법에 기초한 불가침의 사적 소유로서 일물 일권의 배타적 토지 소유를 확립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물론 사적 토지 소유 제도는 일물 일권의 배타적 토지 소유를 규정한 근대 민법의 제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토지 소유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토지에 대해 일물 일권의 토지 소유를 확정하는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1910년대에 행해진 토지 조사 사업은 바로 이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에서 확정된 소유권은 그 이전의 소유권과 단절되는 소유라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는 하였지만 부동산에 대한 전통적 권리와 소유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근대 민법 체계에 부합하는 소유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일제는 1906년 부동산법 조사회를 두어 조선의 구례의 제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일반 인민들 사이에 토지의 매매, 상속, 임대차, 저당 등이 널리 행해지고 있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사적 소유권이 광범하게 성립되어 있었으며 소장농의 경작권은 물권적 권리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지주의 소유권을 일물 일권의 배타적 소유권으로 인정하여도 민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912년에 공표된 조선 민사령은 일본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23개의 각종 민사관계 법률을 한국에서도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이 법률 중에서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일부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한국의 관습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일본 민법은 일반적인 근대적 민법과 동일하게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절대적 권리로 인정하고 재산권의 처분은 오로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민사령은 일부 한국의 관습을 따르도록 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근대적 민법의 정신을 오롯이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은 조선 민사령에 기초하여 조선 구례의 농민의 토지 소유를 근대적인 일물 일권의 사적 토지 소유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수행된 사업이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 제도의 개혁이자 재정제도 개혁의 기초로서 이 모두 조선후기 이래의 국정의 기본 과제였습니다. 가보개혁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개혁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나 광무양전 사업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보국기에 이르러 대한제국의 양전 사업은 탁지부 업무로 개성되었습니다. 토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재정개혁으로 구례의 과세 및 징세체계를 대신할 새로운 과세 및 징세체계가 정비되었는데 이 모두는 토지조사 사업의 준비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토지조사 사업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실행된 지조개정이 모델이었다고 이해되고 있지만 한국의 토지조사 사업은 일본의 지조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조개정은 메이지 유신 이후 단행된 폐번치원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조를 지조로 전환하여야 하는 현실의 급박한 필요에 의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토지조사 사업은 일본의 지조개정이나
오키나와나 대만에서의 토지 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구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조사 사업이 가져올 개발의 이득을 보다 선명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즉, 구미 선진국과 일본 본토가 산업의 발전을 이룬 것은 인민의 소유 토지를 보호하고 그 개량 및 이용에 있어서 장애를 제거하여 토지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온 것이 주요한 것이었는데, 토지 조사 사업은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지주만이 토지 조사 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와 지방 공공단체도 토지 조사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토지 조사 사업의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자는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토지 조사 사업은 일본의 지조개정과는 달리 측량과 지도장부 조제 비용을 토지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주는 토지 신고의 의무 이외에는 특별한 부담이 없어 일본의 지조개정과 비교할 때 지주의 이득이 매우 크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은 임시토지조사비 1,950여만 원을 들여 8년 10개월 동안 진행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1910년에서 1918년 동안 조선총독부 세출총액 4억 5,443만 원의 4.3%에 해당하는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10년에서 1918년에 걸쳐 전국의 약 1,900만 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를 실측하고 각 토지의 소유권자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평한 과세를 위한 과세 지표로서 각 필지마다 법정 지가를 부여하기 위해 토지가격을 조사했습니다. 토지가격 조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시가지세가 부과되는 지역의 경우 지목별로 시가에 의해 지가를 평정하였는데 115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지세가 부과되는 지역의 경우 택지는 임대가격을 기초로 하여 지가를 부여하였는데 53급으로 나누었고, 경지, 지소 및 잡종지는 토지의 순수익을 지배적인 이자율로 나누어 지가를 산출하였습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확정된 토지 소유의 실태는 어떠하였을까요?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1918년 12월 현재 지세 및 시가지세 납세 의무자 수와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면별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여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따로 집계되므로 실제 토지 소유 인원은 이 집계치보다 더 적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값을 읽어내야 합니다. 면적별로 조사된 납세 의무자의 전국적인 합계는 지세의 경우 337만여 명이었고 시가지세의 경우에는 6만여 명이었습니다. 1918년에 지주, 자작, 자작 겸 소작농가 호수는 164만여 호였는데 1호에 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었다고 보면 토지 소유자들은 평균 2.05개 면에 걸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계산되지만 실제로 한 호에는 토지 소유자가 1명을 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의 상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 지세 시행지의 경우 한국인이 98.8%, 일본인은 1.1%를 차지하였고 시가지세 시행지의 경우 한국인이 83.4%, 일본인이 15.6%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평균 소유 면적이 더 컸습니다. 소유 면적의 구성비를 보면 지세 시행지의 경우 한국인이 94.6%, 일본인이 5.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시가지세 시행지의 경우 한국인이 50.8%, 일본인이 44.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가지세 시행지의 경우 일본인 토지 소유가 많았지만
지세 시행지의 경우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소유 규모별 구성을 보면 지세 시행지의 경우 일정보 미만인 토지 소유자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토지 소유는 일본에 비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막대한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의 매매를 활성화시켰으며 식민지기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막대한 부를 거두어 토지를 집정한 사람들도 출현하였으며 그 맞은편에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무토지 농민들도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고용하여 경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족 노동을 활용하는 소농 경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토지가 많은 지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여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분익 소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익 소작은 농민들의 노동 투입을 줄이게 하는 비효율성을 동반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영농 체계는 더 이상적인 농업 경영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자 유전이라는 자영농 체계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관념은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그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45년 해방이 된 후 경자 유전의 원칙에 기반한 농지개혁이 정치적 현안으로 등장하였으며 1950년에는 농지개혁이 실행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미군정에서부터 논의되었습니다. 미군정은 1947년 초 옛 일본인 소유 농지를 분배하자는 법안을 냈고 한 해 뒤에는 50선거를 앞두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농지개혁을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정파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파든 정부 수립의 최우선 과제로 농지개혁을 꼽았습니다. 재헌헌법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각 정파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출범하자 농지개혁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원칙이었습니다. 1949년 6월에는 수확량의 150% 지주보상, 125% 농민 상환으로 절충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의 재의결로 공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정부는 지주보상액과 농민 상환액의 차이인 수확량의 25%를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없어서 정부의 수정 요구에 따라 결국 지주보상액과 농민 상환액을 수확량의 150%로 맞춘 개정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어 1950년 3월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시행령, 시행세칙, 세부 규정이 6월까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자당용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적 소유제도 확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업제도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